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4월 15일인 바로 내일이 원래 총선일이죠. 오늘은 이 총선일을 맞아서 앞으로 이 정책이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예상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이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들의 투표가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꼭 투표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각 당들, 여당과 야당 중에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걸고 있는지 이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우리는 이 공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보고 대응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저도 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바로 민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오늘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추가 규제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다. 선거 참여율이 역대 지금 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4월 15일 꼭 투표를 하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손해죠. 권리를 챙기시길 바라겠고, 자, 부동산 공약을 오늘 살펴보는 이유는 부동산과 또 전반적인 경제, 이 모든 부분은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정책에 따라서 경제 방향, 부동산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치의 방향에 따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리게 된다. 자,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잘 나가다가 잘못된 정치나 부정부패로 인해서 망가진 나라들 많다. 우리나라가 좋긴 하지만 또 퇴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개개인 하나가 인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어디 당을 추천한다 뭐 이런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여기와 저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부동산과 정책은 뗄 수 없다. 공급과 수요도 중요하지만 이 규제나 완화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정책과는 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규제를 하던 완화를 하던 그 어떤 그 정책을 펴더라도 정책에는 항상 이 시장을 억제하는 이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은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정책 노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 공급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공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정말 많이 필요하고 어느 때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맞춰 나가는 이 방식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익들이 부딪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정치적으로는 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수가 원하는 정책,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정책을 피다 보면은 당연히 이 일정 부분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적절하게 하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이제껏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규제책이 많았고 어떤 때는 완화책이 많고 어떤 때는 가격이 폭등하고 어떤 때는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하락하고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이 각 당의 이 공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집권당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여당의 당선자가 많을 경우를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지금까지 19번의 규제책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이 민심이 우리 당을 향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거고 추가적인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유세 올리는 상승분이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그리고 매수 수요 억제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웬만한 그 매수 심리 억제는 대출 규제도 역대 최저로 지금 맞춰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강화될 부분은 아마 임대차 관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약에도 이 부분이 적혀 있고요. 앞으로 문제가 될 임대차.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매매가를 억제시키는,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피다 보니까 임차 쪽으로 돌아서고 청약 쪽에 열기가 몰리는 이러한 사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전세가에 대한 그 상승 걱정 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임대차 관련된 임차인 보호법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지금 현안이다. 이게 총선이 끝나고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이 저는 임대차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부작용은 뭘까요? 임대인의 이 권능이 약화되는 겁니다. 임대인은 굳이 본인이 집을 사서 거주할 게 아닌데 본인의 이제 인컴,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렌트를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데 이것들을 수익을 강제적으로 막게 되는 거죠. 뭐5% 상한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규제로 이걸 막아낸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밀어주다 보면 그 한쪽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적절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집권 여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수도권 균형 발전입니다. 뭐 일전에 보시게 되면은 국가 전체적인 이 개발을 봤어도 이 수도권보다는 이 지방 지역, 외곽 지역의 개발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권 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국토 전역을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예, 그냥 면제를 받고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상을 해보면 수도권 고밀도 전략으로 나오기보다는 국토 균형 발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부작용이 있는데 다음 정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균형 발전으로 모토를 잡고 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꾸준하지 않고 이번에만 이렇게 밀고 자본을 투입하고 다음 정권에 이거를 틀어버리게 되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또 국세가 낭비될 수 있다. 이러한 뭐 정책들 많죠. 어제 개발하다가 다음 정권 바뀌어가지고 전면 백지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갈수록 이건 농담인데요. 지금 제도가 계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헷갈리고요. 세무사분들도 헷갈리고 또 뭐 법무사분들도 헷갈려 합니다. 지금 갈수록 바뀌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도 뭐 며칠 전만 해도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게 또 법무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저도 모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IQ 200 이하는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됨. 예, 내가 생각했던 공부했던 내용이 아닌 이 제도가 나와서 뒤통수를 맞게 되는 이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앞으로 또 생겨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집권 여당의 당선자가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민심이 우리를 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강화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약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당, 이 더불어 당의 이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이제 부동산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도 말했죠. 임대차에 관련된 이 정책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현안은 이제 전세가거든요. 자,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도입. 이건 이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전월세 상한제랑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조금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물론 이 공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한 건 아닙니다. 다수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부작용이 걱정이 된다라는 건데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4년 그러니까 2년을 거주를 하시고 다음 차에는 무조건 갱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어, 그 임대차 비용을 3기 이상 연체만 아니게 되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체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계약갱신 보증금과 차임 인상 5% 이내 범위. 자, 이거에 원래는 이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걸 전체적인 임대인에게 적용하겠다라는 이 공약이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밑에 가로 부분 보시면 4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을 했을 때 얘기죠. 4년이 지나서 다른 임차인이 왔을 때 그때는 보통 보면은 임대사업자 아니면 다음
임차인이 왔을 땐 현재 시세대로 올리잖아요, 한 번에. 근데 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4년이 지나 다른 임차인이 와도 이 5% 이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5% 이상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약상 무효다. 예,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약이고. 그리고 이거는 좀 잘하는 부분인데, 대항요건, 지금 대항요건 갖추면은 뭐 주민등록 신청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바로 이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처음 하자마자 즉시로 좀 바꾼다, 개정하겠다, 이러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임대인이 만약에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 했을 때,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공약들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4년 이후겠죠. 그럴 때 원래는 6개월에서 1개월까지 통지를 하는 겁니다. 1개월 전에만 임대인이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개월 늘어나서 2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통지를 해줘야 된다. 자, 원래는 1개월이었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게 이 임대차에 관련된 공약을 주요 부동산에 해놨고, 이거 말고도 다른 공약들이 있는데 국토균형 발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야당 얘기를 할게요. 야당도 여러 가지 당이 있겠지만 가장 좀 우선순위인 당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당의 공약인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밀어오고 있는 정책을 전면 다 뒤집는다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주요 나왔던 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자, 이거는 이 수요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이 공급지가 아닌 외곽 지역에만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3기 신도시가 오면, 이건 저도 약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2기나 1기의 피해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서울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울의 가격을 잡기보다 다른 쪽의 가격에 더 큰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러면서 버려지는 빈집들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그리고 이 부족한 공급을 어디서 채울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재건축과 재개발, 이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예, 여기 정비 사업을 완화해서, 예,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넣겠다. 이것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 15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혼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절한 혼합. 예, 일단은 신도시도 필요하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도 필요하고, 다 이게 혼재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전략인데, 전 세계 지금 선두주자들, 선진국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수도권이나 외곽 지역의 개발보다는 이 도심 안으로 한정된 지역으로 좀 고밀도 전략을 피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기존의 도심에,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좀 경제적일 수 있는 게, 이미 도로도 깔려있고 교통도 좋고 모든 상업시설 인프라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개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또 교통 깔아줘야 돼, 도로 깔아줘야 돼, 뭐 기반시설 들어와야 돼. 이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적절히 좀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밀도 전략과 마찬가지로 좀 섞이는 부분인데, 공중권 완화, 이 부분이 뭐냐? 공중권 완화는 이 용적률이죠. 용적률을 상업지 같은 경우에 크게 대폭 완화시켜서 이 고층 빌딩으로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청약에 관련된 제도 개선도 있어요. 일단 분양 같은 경우에 지금 가점제 100%잖아요. 국민 면적 이하로 돼서 되면은 가점제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지금 젊은 층이 청약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점수가 안 되니까. 지금 얼마 전에 했던 뭐 르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점이 넘어야 당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거의 진입이 불가능하죠. 뭐 20대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진입 가능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나이를 두고 뭐 좀 제도 개선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9년의 장을 봤을 때 이 다주택자들 투자 수요가 많이 진입했다기보다는 이 청약에 점수가 안 되는 젊은 층들 3040 세대들이 대거 진입을 했거든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 수요들이 또 기존 주택에 들어가는 걸 또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양 추첨제 50%.
적절한 수준으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20%, 30% 정도만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대출 기준 완화. 지금 현행 보면 40%, 그리고 9억 초과하면 20%, 그리고 15억 이상이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택을 살 수 있게끔 종전 수준 정도로 좀 회복을 시키겠다. 60%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9억 주택이 시세 9억짜리가 과연 고가 주택이냐, 뭐 이러한 여론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의식해서 이 공시가격 10억 이상 되는 주택이 고가 주택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준을 좀 변경하겠다. 이게 공약의 또 하나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주요 입지들 뭐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이런 지역들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조절하겠다. 이것도 공약의 하나의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로 부동산 공약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일단은 이것들이 무조건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결은 알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 어떤 당이 되면 어떠한 상황이 오겠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만큼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 10일 바로 내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공약에 따라서 표를 행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무섭고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일단은 이 적절한 정책이 믹스돼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양쪽 당 모두. 그래서 이게 좀 적절한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이 두 공약 전부 다 너무 극에 달해서 적절한 수준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문제점이 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지금 상황에 3기 신도시를 전면 폐지한다. 그러면은 상당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신도시 공급과 그리고 서울과 도심 내 양지대 주택, 신축 주택들 나올 수 있게끔 제도를 좀 완화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각 당의 이 공약,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어떠한 정책들이 추가로 나올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내일 투표 잘 하시고, 또 쉬는 날이라고 해서 투표 안 하시고 여행 가지 마시고 꼭 투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